먼저 밀러 행성에 갔다가 모선으로 돌아와서 모선에 있는 과학자랑 만났는데 밀러 행성에서 3시간을 보냈는데 그 기다리던 사람에게는 뭐 20몇 년이 지나고 그 얘기 있잖아요. 중력이 아주 강하면 그곳에서의 시간은 정말로 느리게 가는 건 맞아요. 밀러 행성의 중력 때문이 아니라 밀러 행성이 블랙홀에 아주 가깝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2학번 박소연이고요. 저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이고 물리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2학번 유경민입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내셔서 지식을 나누어 주러 오신 김범준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통계물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범준이고요.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 과학의 즐거움, 과학의 경이로움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입니다. 구독했어요. 예, 네, 그리고 오기 전에 영상도 쭉 보고 있었어요. 10만 넘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요. 안 보셨나 보다. 그러니까 안 봐도 되는데 구독은 누르세요. 구독이요? 오늘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과학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시간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거나 할 때 중요하거나 제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을 메모를 해놓는 파일이 있거든요. 촬영을 하기 전에 거기서 시간을 검색어로 막 검색해봤는데 가장 처음으로 제가 발견한 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냐면 상당히 그럴듯하고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이 없다면 공간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시간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구체적인 사물 아니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더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사물이 없어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선 공간이 없는 거죠.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도 없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과 공간 개념이 이런 건데 생각해 보니까 재밌는 게 우리말에서 시간, 공간 할 때 간이 무슨 간자예요? 한자로. 사이간자. 사이죠. 우리가 사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양쪽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쪽에 뭐가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사이를 얘기할 수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에서 사람들이 한자어로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와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공간 개념은 이런 거였고요. 이게 그 이후에 근대 과학이 만들어지면서 뉴턴 그리고 칸트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해요. 먼저 뉴턴의 시공간 개념은 그냥 빈 무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배우가 없어도 무대는 있죠. 그런 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공간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그 배우가 무대는 무대인데 뉴턴의 시공간이란 무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배우가 무대 위에서 뭘 해도 무대가 변하진 않아요. 절대 공간. 네, 이거를 그릇으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빈 그릇이 있는데 그 빈 그릇에는 우리가 뭘 담을 수도 있고 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그릇 같은 게 뉴턴의 시공간 개념이에요. 칸트가 많은 분들이 칸트를 철학자로 알고 있지만 과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칸트 철학에서의 시공간 개념은 뉴턴이 이야기한 시공간 개념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멋있게 어려운 용어로 철학자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제가 이 칸트 시공간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칸트 철학에서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직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관이라고 돼요. 우리가 그냥 직접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우리가 사과를 보거나 무언가를 듣거나 하는 걸 다 칸트 철학에서는 직관이라고 해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뭘 안돼 그거랑 좀 달라요. 근데 직접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칸트는 직관을 통해서 인식하려면 그 어떤 형식을 통해서만 인식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틀이 있고 우리는 그 틀에 비추어서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해하는 거지 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이 칸트에서의 시공간 개념이 바로 그 틀에 해당해요. 근데 철학자들 어렵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칸트는 공간은 선언적인 직관의 형식 중에 외적 형식이라고 불러요.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틀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근데 시간은 밖에 없잖아요. 그럼 시간은 뭐라고 할까요? 내적인 선언적인 직관 형식 중에 내적인 형식이라고 해요. 무엇이죠? 칸트의 철학에서의 시공간 개념이 뉴턴 시공간의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시공간 개념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다들 들어보셨을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일반상대성 이론이라는 두 이론이 있잖아요. 그 중에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빈 그릇은 맞아요, 여전히. 그런데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변하면 공간이 변해야 되고 공간이 변하면 시간도 변해야 돼서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인 게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빈 무대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하죠. 아까 제가 무대 혹은 빈 그릇으로 시공간을 비유했는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딱딱한 빈 그릇인데 거기에 뭘 넣었더니 그릇이 변한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질량이 있으면 질량 주변의 시공간이 변형되고 거기에다가 변형된 그릇에다가 커다란 쇠구슬을 넣었더니 그릇이 막 변했어요. 거기다 두 번째 쇠구슬을 넣으면 두 번째 쇠구슬은 변한 그 그릇의 그 모양을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게 아인슈타인에서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주변의 시공간을 변형시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그 변형된 시공간 위에서 운동하고 있다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개념이죠. 와, 교수님 설명 진짜 잘하시네요. 홀린 듯이 듣고 네, 있었어요. 저희도 뭐 질문할 게 없고 그냥 너무 이해하기 쉽게 잘 해주시니까. 이거 그 영상 보면은 그 엄청 벽같이 보이는데 사실 그게 해일이었어서 그걸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맞아요. 네. 탈출하는 우주선이 사실 굉장히 작거든요. 맞아요. 근데 밀러 행성이 지구보다 중력 가속도가 높고 블랙홀 옆에 있어서 아마 그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그 부분이 영화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먼저 그 밀러 행성에 갔다가 모선으로 돌아와서 모선에 있는 과학자랑 만났는데 밀러 행성에서 3시간을 보냈는데 그 기다리던 사람에게는 뭐 20몇 년이 지나고 그 얘기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시간 지연 효과가 중력이 강하면 분명히 있거든요. 중력이 아주 강하면 그곳에서의 시간은 정말로 느리게 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밀러 행성의 중력이 굉장히 강한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력이 강한 행성에서 그냥 로켓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맞아요. 걸로 탈출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한 다음에 그 영화를 한 몇 달 전에 다시 꼼꼼히 봤거든요. 그거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가르강티아라는 그 블랙홀이 나오거든요. 그 영화에. 태양보다 질량이 1억 배래요. 그 엄청나게 크고 무겁고 그런 가르강티아 블랙홀이 있고 그 주변에 밀러 행성이 공전하고 있는 행성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밀러 행성에 갔을 때 겪게 되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지연 효과는 밀러 행성의 중력 때문이 아니라 블랙홀. 밀러 행성이 블랙홀에 아주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모선에서는 23년이 흘렀잖아요. 그럼 모선은 그 이 가르강티아 블랙홀 주변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밀러 행성에 다녀온 사람이나 모선에 있는 사람이나 시간 지연 효과가 그죠. 똑같을 테니까. 근데 그때 그게 그 화이트보드에 그 쿠퍼 그분이 제안하는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와요. 보면 가르강티아 블랙홀이 있고 밀러 행성은 이걸 돌고 있고요. 이 분들은 밀러 행성에 가는데 모선은 요 근처가 아니라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선에 있는 그 분이 밀러 행성에서 3시간 만에 돌아오면 이분은 시간이 느리게 가지 않는 영역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일단 그래서 이게 밀러 행성이 그 중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가르강티아 블랙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시간 지연 효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3시간이 23년이 되기 위해선 블랙홀에 얼마나 가까이 가야 되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계산해 보면 이게 가르강티아가 엄청 크잖아요. 그 무겁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블랙홀은 사실은 크기를 얘기하기 좀 애매해요. 사실 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블랙홀이 있고 이 둘레 어떤 거리가 있어서 외부에서 오게 되면 이 바깥 부분 거기에 도착할 때 시간이 멈춰버려요. 그걸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밀러 행성은 사건의 지평선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안에 있으면 밖에서 보지도 못하니까. 바로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바로 바깥에 있는지 계산해 봤더니 사건의 지평선에서 100m 이내로 떨어져 있어야 돼. 그 엄청 가까이. 그러면서 이게 가능할까? 아슬아슬하게 100m. 그리고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가르강티아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뭐 케플러 제3법칙 같은 걸로 추정하면 얘가 공전을 해야 되는데 거의 빛의 속도로 돌아야 돼. 워낙 그 가까운. 근데 돌지 않으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으려면 공전을 해야 되는데 그 공전 속도가 빛의 속도의 60%, 70%? 네, 그래서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역시 영화와 현실은 다르네요. 근데 기조력도 재밌긴 해요. 기조력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기조력은 이 행성의 중력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가르강티아가 갖고 있는 중력 때문에 행성의 물이 그쪽으로 이제 쏠려가면서 양쪽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게 높은 파도, 해일이잖아요. 그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그러면 어떻게 그 행성에서 그 로켓이 탈출했는지. 탈출해. 뭐 커다란 로켓도 없이 비행기 같아 보이는데 그게 가능한지 한번 계산해 봤는데 말이 안 되긴 해요. 그 계산해 보니까 행성이 굉장히 작아야 돼. 밀러 행성이. 그죠. 대충 그리고 어느 정도로 작아야 돼요? 질량이 어떻게 되더라? 제가 정확한 계산을 잊어버렸는데 말도 안 되게 작아야 돼요. 그게 그 영화에 보면 밀러 행성의 표면에서의 중력과 속도가 지구의 130%라는 숫자가 영화에 나와요. 밀러 행성에서부터의 탈출 속도가 지구에서의 비행기 정도 속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이 1학년 때 낼 수 있는 연습 문제처럼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상당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밀러 행성이 좀 희한해야 돼요. 작고 밀도는 굉장히 커야 되고. 예, 그래서 좀 굉장히 이상한 행성이어야 되는데 영화에 보면 그렇게 이상하진 않잖아요. 그거 맞아요. 지구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은 정확하진 않아요. 가능하겠지만. 그럼 뭔가 중력을 이용해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그 이론적인 제한 정도로는 존재하는데 그게 많은 물리학자들은 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하긴 해요. SF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웜홀, 뭐 인터스텔라에도 나오는데 어떤 블랙홀이면 모든 질량을 빨아당기는 그런 그 천체인데 그 반대에 화이트홀이라는 것도 상상할 수 있고 그러면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시공간이 극단적으로 왜곡돼서 짧은 경로로 연결될 수 있다면 그 웜홀을 통과하면서 시간 여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긴 해요. 근데 저도 그쪽 전공은 아닌데 그게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의 해로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정말로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죠. 근데 많은 분들은 아니라고 발견하기도 생각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리학자인 맥스테그 마크 교수님께서 블록 우주론의 입장에서 시간이 실제한다라는 이론을 부정하셨는데 시간은 그러면은 실제하지 않고 환상인 건지. 아까 제가 그 과학자들이 시간이 어떤 건지 이해해온 역사들을 뭐 아리스토텔레스에 말씀드렸는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그 문제예요. 시간이 존재하는 걸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봤나요? 그 책에 시간은 환영이다. 점심시간은 2배로 그렇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맞아. 그리고 제가 재밌게 본 게 김상욱 교수님이 물리학자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시간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 댓글에 어떤 남성분이 남겼어요. 시간은 없다. 주변 여자에게 물어보면 다들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시간은 없다라는 재밌는 주장들이 꽤 많죠. 근데 시간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걸까라는 걸 요즘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요. 시간이라는 게 이런 거로 비유하게 돼요. 시간은 마치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이용하는 화폐 같은 거다. 화폐가 없다면 물물 거래가 불편하지만 화폐가 없어도 우리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시간은 물리 법칙에서 화폐 같은 거다. 시간이 없이도 물리 법칙을 기술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요즘 어떤 물리학자들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이론들도 있어요. 그럼 시간은 우리가 어떤 변화를 기술하기 위해서 도입한 도구일 뿐이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약간 좌표계처럼 네. 해석하는. 그렇죠. 그 블락 우주론이 사실 그런 거예요. 블락 우주론의 시각적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인터스텔라 그 영화에서 후반에 가면 이 쿠퍼가 딸이 있는 그 서재 그 책장 뒤에서, 뒤에 네. 있는 장면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육면체 방들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잖아요. 그 중에 그걸 어떻게 시각한 거냐면 이 구조 중에 한쪽 축 방향이 시간이에요. 버드 아이 뷰라고도 하거든요. 그 시간과 공간이 함께 펼쳐지는 것을 멀리서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시간 우리가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과 뭐 북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있듯이 시간도 미래로 가는 것과 과거에서 진행한 방향을 위에서 한꺼번에 본다면 시간은 그냥 공간 같은 거다. 약간 필름 카메라처럼. 네. 그래서 그 블락 우주론이 사실 그런 개념이긴 해요. 그 요즘 이제 시간이라는 게 결국 그 허상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카를로 로벨리라는 물리학자예요. 이분 책 읽어보셨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네, 그 책 제목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를로 로벨리가 그 시간이 없다라는 걸 주장하는 방식이 방금 이야기한 그 곡에 하나 있고요. 시간에 대해서 시간은 허상이다라는 거를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메를로 퐁테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본 것을 슬쩍 강물에 던져 넣어 흐름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시간 흐르는 거 본 적 없잖아요. 시간 흐르는 거 본 적 있어요? 딱 그렇게 봤는데 시간이 흐르는 거 아무도 못 봤어요.
변화를 기술하는 방법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카를로 루벨리 책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세계는 사물의 총체가 아니라 사건의 총체다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사물과 사건을 물리학에선 사건은 시간이 함께 부여된 걸 얘기해요.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사물은 그 시간의 흐름에서 정지해 있는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책상이 있다라는 건 이 책상은 사물이고요. 여기 지금 책상이 존재한다. 라는 건 사건이죠. 예, 그래서 사실 세상은 사물이 아니라 사건이 구성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사건을 기술하는 매개 변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간일 뿐이다 라는 주장도 있죠. 근데 그 시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문인데요. 다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예로 드는 게 예를 들어 뭐 정돈되어 있는 그 뭐죠 루믹스 큐브를 막 눈 감고 막 하다 보면 다 흐트러지지 않느냐. 그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다. 막 흐트렀는데 다시 원래 상태로 가지 못한다. 그게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카를로 루벨리는 뭐라고 우리에게 묻냐면 틀어진 상태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흐트러진 상태도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 제가 아는 분 중에 재미있는 분이 있는데 책장의 책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색깔별로 분류하는 분이 있어요. 무지개 쫙. 그러면 주제별로 분리한 저에게는 그 책장은 흐트러진 책장이고요. 그분 입장에서 제 책장을 보면 말도 안 되게 지저분한 책장입니다. 맞아요. 친구들 중에서도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기능별로 정리하는 친구가 네. 있고 맞아. 색깔별로 정리하는 친구가 있어요. 휴대폰에 진짜 많아요. 와, 그럼 어떻게? 색깔별로 하고 그 앱 색깔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능. 와, 재밌다. 네. 그래서 제 동생은 다 저기 색깔별로 앱이 업데이트돼 색깔 바뀌면 색깔 바뀌면 옮겨요. 너무 재밌다. 와, 두 분은 색깔은 안 하죠? 저는 홈화면에서 다 지우고 시리가 해주는 대로. 오. 전 정리를 안 해서. 어쨌든 이 얘기처럼 흐트러진 상태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흐트러진 상태에 해당하는 루믹스 큐브의 가능한 경우의 수준은 굉장히 많다라고 하지만 하나하나는 다 완벽하게 독특한 상태인 거죠. 흐트러진 상태라고 우리가 뭉뚱그려 부리지만. 그런데 볼츠만의 엔트로피 정의는 흐트러진 상태라고 뭉뚱그려 놓고 그 안에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계산해서 거기에 로그 값을 취하고 앞에 볼츠만 함수 곱하고 해서 정의가 되거든요. 근데 흐트러진 상태라는 걸 그래서 볼츠만 엔트로피에선 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카를로 루벨리의 입장은 흐트러진 상태라는 것도 결국 자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부여한 기준이라는. 그럼 이게 확장되면 뭐가 될까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 그것도 허상이고. 허상인 거예요. 우리가 세세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한계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거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우리의 무지를 반영한 것뿐이다라고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하나를 못 보니까 시간이 흐른다고 할 뿐이지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그 카를로 루벨리는 그런 입장이죠. 어떤 것 같아요, 학생들? 시간 안 흐르나? 듣다 보니까 안 흐르는 거 그죠? 같기도 하고. 저도 물리 공부를 하면서 되게 시간이 들어갈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사실 거기서 시간은 그냥 t였거든요. 아, 그쵸. 그죠? 그냥 맞아요. 변수였죠. 수식으로만 맞아요. 쓰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진짜 그냥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도입한 변수인 것 같기도 하네요. 독특한 변수이긴 해요. 뭐 x, 뭐 위치, 뭐 속도 v 같은 거는 우리가 변수로 이용하지만 측정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을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없어요.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우리가 뭐 시간을 잰다고 할 때는 항상 시간 자체를 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시각이랑 무언가가 시각의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시계 바늘은 째깍째깍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그 변화에 시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몰라요. 물리학자들이 시간을.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가장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양이 또 시간이에요. 뭐 원자시계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정확하게 재요. 요즘은 원자시계가 워낙 발달해서 한 10cm 정도 높이 차이 때문에 지구 중력을 생각하면 아래쪽이 여기보다 중력이 조금 강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 효과가 발생해서 아래쪽이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그걸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재요. 우와, 뭐야. 그 재요. 요새 몇 센티까지라고 들었어? 그러면은 그 그런데 머리랑 발도 달라요. 늙는데 시간이 달라요. 발이 어리네. 물구나무 서서 사시는 게 조금 도움이 돼요.
20년 서서 살았으니까 20년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그건 맞는데 계산해 보면 차이. 아이고 다들 짐작할 수 있듯이 너무 작아서 아무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걸 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경이로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무엇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의 역사에서 과학자들이 시간을 어떻게 파악해 왔는지, 그 시간이 과연 존재하는 건지 그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 물리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전공자다 보니까 과제 같은 것도 열심히 풀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때 저한테 시간은 그냥 t라는 변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철학적인 고찰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 t라는 변수에 대해서 그냥 변수로만 썼을 뿐이지 도구로만 썼을 뿐이지 그거의 본질에 대해서 깊게 숙고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웠습니다. 전공자가 잘 생각해봤어야 했는데. 근데 그런 고민 너무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 풀 시간이 없어요. 아 맞아요. 일단 푸시고 다음에 고민해 주시는 게 맞아요. 저는 오히려 시간을 종이를 어떻게 내려야 되냐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뭔가 시간을 잘 모르기도 하고 시간은 환상일 뿐이다라는 약간 얘기를 들으니까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철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하여튼 오늘 재밌었어요. 네.